일본이 암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세우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내부 정비가 아니라 가상자산을 금융 인프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읽힙니다. 규제의 목적이 억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통제 가능한 틀을 만든 뒤 성장으로 연결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담 조직의 신설은 시장에 매우 실무적인 신호를 줍니다. 첫째, 창구가 명확해지면서 심사 허가 가이드라인이 하나의 라인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기업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키면 되는지가 선명해져 리스크 계산이 쉬워집니다. 셋째, 불명확성 때문에 멈춰있던 자본과 서비스가 움직일 명분이 생깁니다. 특히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별도로 강조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결제 후 정산 송금의 비용을 낮추는 레일에 가깝습니다. 즉, 일본의 목표는 차트에 찍히는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돈이 흐르는 경로를 디지털로 바꿔 속도, 비용, 추적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다시 적극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결국 경쟁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이면 혁신 기업과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사기, 불법 자금 위험이 커져제도 신뢰를 잃습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서 강한 심사 플러스 명확한 룰 플러스 실사용 촉진이라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시장의 특징은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성격의 구조, 업계 자율규제 기구와 당국의 협력, 상장 심사의 세부 항목들이 촘촘하다는 점은 알려진 사실처럼 인식됩니다. 이 구조는 잡음이 적고 사고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려면 설명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파이코인의 관전 포인트는 기술적 정체성입니다. 파이코인이 단순히 타체인 위에 발행된 토큰이 아니라 자체 네트워크를 갖춘 독립형체인 레이어 코인, 성격을 강조한다면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무결성, 추적성, 운영 안정성 평가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남의 인프라를 빌린 자산과 자체 인프라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는 리스크 분해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레이어 코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같은 시장은 보통 합의 구조, 노드 분포, 네트워크 장애 대응, 업데이트 거버넌스, 보안 사고 인력, 투명한 공시 체계를 묻습니다. 즉, 기술적 독립성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도 더 강하게 따라옵니다. 네트워크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설명 가능해야 제도권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일본이 특히 민감해하는 영역이 자금 세탁 방지, AML과 신원 확인, KYC이라면 파이코인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KYC 중심의 사용자 검증은 역설적으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권은 이용자 보호와 불법 자금 차단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사용자 기반이 큰 프로젝트일수록 KYC의 유무가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다는 사실은 규제 관점에선 관리해야 할 규모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KYC가 강점이 되려면 데이터 처리와 프라이버시, 외부 감사 가능성 같은 추가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KYC를 한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며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 차단하는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구호가 아니라 작동하는 체계입니다. 상장과 유통의 문턱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간은 토크노믹스 설명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어디든 유통량 계획, 락업 구조, 분배 방식, 내부자 물량, 공시의 일관성은 핵심 심사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파이코인처럼 채굴 기반 커뮤니티 분배가 결합된 모델은 기존 프레임에 단순 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서가 더 정교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이 보수적일수록 특이한 구조는 추가 서류와 추가 검증으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에 세운다면 파이코인의 가치가 평가되는 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으로만 보면 변동성과 거래소 이슈가 중심이지만 결제 수단으로 보면 가맹점, 지갑, UX, 수수료, 정산 속도, 환전 경로가 더 중요해집니다. 즉, 가격이 올랐느냐 보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느냐가 신뢰를 만드는 구조로 이동합니다. 일본이 만약 파이코인을 결제형 암호자산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실사용 확산이 곧 제도적 정당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 소액 결제처럼 일상 영역에서 사용 사례가 누적되면
규제기관도 현실에서 이미 작동하는 흐름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제도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결제 인프라는 그 상징적인 영역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전통적으로 사고를 막는 규율에 더 무게가 실리는 편입니다. 이용자 보호 중심의 법유 가이드라인이 강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인 참여 확대 같은 이슈는 신중하게 다뤄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 접근은 안전망을 키우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의 속도와 괴리가 생기면 혁신이 해외에서 먼저 증명되고 국내는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용자 기반과 커뮤니티의 열기는 크지만 제도권과 일부 여론은 모바일 채굴 이미지에 묶여 경계심을 쉽게 거두지 못합니다. 여기에 거래소 심사 기준이 유통 공시 리스크에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파이코인 같은 구조는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기존 잣대와의 부조화가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어느 나라가 먼저 정의를 내리느냐입니다. 일본이 파이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볼지, 결제 수단으로 볼지, 혹은 결제 인프라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재분류할지에 따라 시장의 스토리가 바뀝니다. 한국은 대개 글로벌 선례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경향이 강하니 일본에서 실사용과 제도적 해석이 먼저 굳어지면 한국의 논리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가격 한 줄이 아니라 제도권 언어로 번역되는 기준입니다. 상장 화이트리스트 후 결제 분류, AML, KYC 체계, 토크노믹스 공시가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실사용 파트너십이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하는지, 일본이 실용성을 택하고 한국이 안전성을 택하는 구도 속에서 파이코인은 두 접근 방식의 차이를 시험하는 가장 선명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